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지연은 아버지 김태수 향년 67의 방 책상 서랍을 열었다.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들 사이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지연이 5살 생일이라고 적힌 첫 번째 봉투부터 지연이 대학 졸업까지 총 20개가 넘는 편지들이 연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각 봉투마다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날짜와 상황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지? 아버지가 언제 이런 걸 다 써놓으셨지? 지연은 가장 오래된 편지부터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다. 5살 생일 편지에는 아버지의 다짐이 적혀 있었다. 지연아, 오늘 내가 5살이 되었다. 아빠는 너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주고 싶다.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말이야. 아빠가 들을 수 없는 만큼 너는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소리들을 아빠에게도 전해주기를. 편지를 읽는 지연의 손이 떨렸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은행 서류들도 나왔다. 예금 통장, 적금 증서, 부동산 등기 부등본까지. 잔액을 확인한 지연의 눈이 커졌다. 이렇게 많이 모으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지? 지연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낡은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던 시간들. 친구들이 새 옷을 입고 올 때 자신은 항상 물려받은 옷을 입었던 기억. 아버지가 야간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갔던 모습들. 그런데 이 서류들을 보니 아버지는 결코 가난하지 않았다. 복지관에서 보낸 감사장들도 여러 장 발견됐다. 김태수님의 20년간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교육, 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셨습니다.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지연이 전혀 모르고 있던 아버지의 또 다른 삶이었다. 이틀 후 동네 은행에서 아버지의 계좌 내역을 확인한 지연은 더욱 놀랐다. 매월 일정액이 복지관과 장학재단으로 자동이체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금액만 해도 일반 가정의 한 달 생활비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객님, 아버님, 정말 성실하신 분이셨어요. 20년 넘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후원하셨거든요. 가끔 저희 은행에 오실 때마다 딸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딸 자랑을요? 네, 수어 통역사가 되어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시면서 늘 미소 지으셨어요.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지연과 몇몇 친척들, 그리고 좋은 세상복지관 박미경 관장과 김태수 장학재단 관계자들까지. 담당 변호사 이준호가 봉인된 유언장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참석자들을 둘러봤다. 고인께서 생전에 공증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유언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당사자분들께서 모두 참석해 주셨네요.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왜 복지관과 장학재단 사람들이 여기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무엇을 준비해 놨는지 궁금하면서도 불안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개봉하기 전에 지연에게 물었다. 지연 씨, 아버님께서 어떻게 혼자 키우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나요? 유언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혼자 키우셨어요. 아버지는 청각장애가 있으셔서 의사소통이 힘드셨지만 정말 열심히 저를 키워주셨어요. 박미경 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께서 지연 씨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복지관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때부터 지연 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지연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7살 때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놀린 날이었다. 야, 너네 아빠 말 못해? 손으로만 이상하게 막 흔드네. 우리 아빠 정상이야. 너네 아빠가 이상한 거야.
그날 집에 와서 지연은 아버지에게 화를 냈었다. 물론 아버지는 지연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딸의 표정만으로도 무언가 상처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지연이 잠든 후에 혼자 울었다. 지연이 그 모습을 몰래 본 것은 몇 년이 지나서였다. 박 관장이 계속 이야기했다. 아버님께서 수어를 배우신 것도 지연 씨 때문이었어요. 지연 씨가 청소년이 될 때까지는 일반적인 의사소통으로도 충분했지만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정식으로 수어를 공부하시겠다고 저희 복지관에 오셨거든요. 지연은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복지관에서 수어를 배우셨다고요? 저는 아버지가 원래 수어를 할 줄 아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지연 씨를 더 잘 이해하고 싶다고, 딸과 진짜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거의 2년 동안 매주 오셨어요. 지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변호사가 드디어 유언장을 펼쳤다. 피상속인 김태수는 다음과 같이 재산을 처분하고자 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지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첫째, 전체 재산 12억 원 중 5억 원을 좋은 세상복지관에 기부한다. 둘째, 3억 원을 김태수 장학재단 기금으로 출연한다. 셋째, 나머지 4억 원은 딸 김지연을 수익자로 하는 교육신탁으로 설정하되 지연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을 때까지 매월 생활비만 지급하고 원금은 보전한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넷째, 지연이 미래의 자녀를 키우게 될 때를 대비하여 교육. 신탁금은 3대에 걸쳐 교육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다섯째, 지연이 복지관에서 수어 교육이나 장애인 관련 업무에 종사할 경우 별도의 급여를 지급한다. 지연이 벌떡 일어났다. 잠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아버지의 유일한 가족인데 재산의 3분의 1을 남들에게 준다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제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동안 아버지를 소홀히 대했던 죄책감과 함께 갑작스러운 경제적 불안감이 밀려왔다. 장학재단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연 씨, 혹시 아버님께서 장학재단을 왜 만드셨는지 아세요? 전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도 처음 들었어요. 아버님께서 지연 씨가 대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받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 걸 보시고 비슷한 상황의 청각장애인 가정 자녀들을 돕고 싶다고 하시면서 시작하신 거예요. 지연은 더욱 당황했다. 자신이 대학 시절 장학금을 받지 못해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던 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친척 중 한 명이 나서서 말했다. 지연아, 이 유언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부터 확인해보자. 유류분 청구권도 있고.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법적으로는 완벽한 유언입니다. 다만 상속인과 관련 기관들이 모두 합의한다면 집행 이전의 내용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박미경 관장이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 씨, 아버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희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스럽지만 아버님의 뜻을 먼저 이해해보면 어떨까요? 지연은 대답 대신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직장에서 온 전화였다. 지연 씨, 죄송한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요. 이번 달까지만 근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요?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력 조정을 해야 해서 정리해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지연은 막막했다. 아버지가 남긴 신탁금은 매월 일정액만 나올 뿐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는 쓸 수 없다. 전세금 문제부터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다.
그날 밤 지연은 아버지의 편지들을 다시 꺼내 읽었다. 10살 생일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지연아, 오늘 내가 아빠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친구들 앞에서 아빠가 수화를 하니까 고개를 숙이더구나. 괜찮다. 아빠도 어릴 때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한 적이 있었거든. 하지만 지연아,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야. 아빠가 너에게 그런 마음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살겠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린 시절 자신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며칠 후 지연은 사촌 지혜를 만났다. 커피숍에 앉은 지혜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언니, 가족회의 했는데 유언건으로 복지관이랑 싸우는 건 좀 그런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삼촌이 20년 넘게 봉사활동하셨다며? 그런데 우리가 그걸 뒤집으려고 하면 체면이 안 서잖아. 게다가 언니도 매월 생활비는 받게 되어 있고. 지연은 커피컵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지혜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삼촌이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 언니도 수어 통역사니까 복지관에서 일하면 되고 나는 지금 직장도 잃었어. 이 집 전세금도 올려달라고 연락 왔고. 그런데 복지관에서 일하라고? 거기서 얼마나 준다고? 지혜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친척들과의 연락도 뜸해졌다. 지연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 그날 밤 지연은 15살 생일 편지를 읽었다. 중학생이 된 지연이 아버지와의 대화를 거부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지연아, 너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구나. 요즘 아빠와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아빠는 이해해. 사춘기니까 당연한 거야. 하지만 아빠는 너와 대화하고 싶어서 수어를 배우기 시작했어. 언젠가 너와 진짜 마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다음 날 지연은 아버지 방을 본격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옷장 뒤편에서 큰 상자 2개가 나왔다. 하나는 지연이 성장일지, 다른 하나는 지연이를 위한 준비들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첫 번째 상자를 열어보니 지연의 어린 시절부터 대학 졸업까지의 모든 기록들이 들어있었다. 유치원 때 그린 그림, 초등학교 상장들, 중학교 때 쓴 일기장 몰래 복사해둔 것, 고등학교 성적표, 대학교 졸업장까지 각각의 아버지의 메모가 붙어 있었다. 지연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던 날, 지연이가 수어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날, 지연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기뻐하던 모습. 두 번째 상자에는 더욱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다. 지연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비 영수증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학비, 교재비, 학용품비는 물론이고 심지어 지연이 먹고 싶다고 했던 간식비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의료비 영수증들이었다. 지연이 감기에 걸렸을 때, 다쳤을 때의 병원비는 물론이고 아버지 자신의 병원비도 함께 정리되어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의료비 항목을 보니 최근 3년간 암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다. 영수증 뒤쪽에 적힌 아버지의 메모가 지연의 가슴을 쳤다. 지연이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 것, 치료비는 적금에서 인출하되, 지연이 교육신탁금은 건드리지 말 것, 지연이가 대학원 진학하면 지원할 돈 따로 마련해 둘 것. 병원 진료 카드를 보니 아버지는 지연이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후에도 꾸준히 항암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지연은 아버지가 아픈 줄도 몰랐다. 아버지는 매번 지연이 출근한 후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지연이 집에 오기 전에 돌아와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했던 것이다. 서랍 안쪽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이 나왔다. 지연이 20대가 된 후의 기록들이었다.
지연이가 수어 통역사가 되었다.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듣지 못하는 소리들을 지연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게 바로 내가 지연이에게 바랐던 일이야. 지연이가 요즘 일이 힘들다고 한다. 수어 통역사 일이 생각보다 전망이 좋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복지관과 장학재단 일을 더 키우기로 했다. 지연이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줘야겠다. 일기는 계속되었다.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지연이에게는 말할 수 없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충격받을까봐. 그 대신 지연이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놔야겠다. 변호사와 상담했다. 지연이에게는 매월 일정액만 주고 목돈은 결혼할 때까지 보관하는 게 좋겠다. 지연이가 아직 돈 관리에 서툰 것 같다. 그리고 복지관과 장학재단을 통해 지연이에게 일자리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지연은 일기장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모든 선택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이제 알겠다. 이틀 후 지연은 박미경 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관장님, 제가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사실 지연 씨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박 관장은 지연을 아버지가 자주 앉았던 벤치로 안내했다. 복지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아버님께서 이 자리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곳에 앉아서 장애인분들과 비장애인분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늘 만족스러워 하셨거든요. 박 관장이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이건 아버님께서 20년간 저희 복지관을 도우신 기록들이에요. 파일을 넘겨보니 아버지의 후원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월 10만 원으로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다가 최근에는 월 200만 원까지 후원했다. 그뿐만 아니라 직접 봉사활동도 매주 참여했다. 아버님께서 수어 강의도 해주시고 청각장애인분들 상담도 해주시고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특히 지연 씨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저 같은 환경이요?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들이요. 그런 아이들이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사실 김태수 장학재단도 그런 아이들을 위해 만드신 거거든요. 박 관장은 또 다른 파일을 펼쳤다. 장학재단 수혜자 명단이었다. 지금까지 130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모두 지연 씨와 비슷한 환경의 아이들이에요. 아버님께서 내 딸처럼 소중한 아이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지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버지는 자신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의 많은 아이들을 도왔던 것이다. 그런데 관장님,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검소하게 키우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넉넉한 형편이었는데도 항상 절약해서 살라고 하셨거든요. 박 관장이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께서 그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지연이에게 돈의 진짜 가치를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돈이 많다고 해서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의미 있는 곳이요? 네, 다른 사람을 돕고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일에 쓰는 거요. 아버님께서 항상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박 관장은 서류철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아버님께서 마지막에 저에게 맡기신 편지예요. 지연 씨가 아버님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면 전해드리라고 하셨거든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봉투에는 내 딸 지연이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지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아빠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을 거야.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할 테고. 그래도 끝까지 읽어줘.
아빠가 너를 검소하게 키운 건 돈보다 더 소중한 걸 가르쳐 주고 싶어서였어. 내가 어렸을 때 아빠를 부끄러워하는 걸 봤을 때 아빠는 깨달았어. 진짜 부끄러운 건 가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걸.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랐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복지관과 장학재단에 돈을 기부한 것도 너 때문이야. 내가 수어 통역사가 되어서 정말 자랑스러웠지만 그 일이 경제적으로 불안하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복지관에서 일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교육 신탁을 만든 이유도 있어.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에게도 할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서야. 3대에 걸쳐 교육비로 쓸 수 있게 한 건 우리 가족이 계속해서 배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서야. 박 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연 씨, 아버님께서 마지막 몇 달 동안 가장 걱정하셨던 게 있어요. 뭐였는데요? 지연 씨가 아버님을 원망하게 될까 봐요. 자신의 진심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까 봐 정말 많이 걱정하셨어요. 지연은 편지를 다시 읽었다. 지연아,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아빠의 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 아빠 없이도 잘 살아갈 거라고 믿어. 사랑한다, 우리 딸. 일주일 후 지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박 관장과 장학재단 관계자들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온 거였다. 아버지 유언을 받아들이겠어요. 대신 몇 가지 제안이 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해 보세요. 복지관에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장학재단 일도 함께 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도왔던 아이들을 제가 이어서 도왔으면 좋겠어요. 박 관장이 기뻐하며 대답했다. 그럼 복지관 수어교육 책임자와 장학재단 이사를 겸임하시면 어떨까요? 두 기관이 연계해서 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학재단 관계자가 파일을 펼쳤다. 사실 아버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지연 씨가 원한다면 장학재단과 복지관을 연결하는 통합교육센터를 만들어 보라고 하셨거든요. 통합교육센터요? 네,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아이들이 정체성 혼란 없이 자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요. 가족 상담, 교육 지원, 진로 지도를 모두 포함하는 센터 말이에요. 지연의 마음이 뛰었다. 그것은 자신이 어린 시절 필요했던 바로 그런 도움이었다. 그리고 신탁 구조도 조금 수정했으면 해요. 변호사가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다. 매월 생활비만 받는 것보다는 제가 복지관과 장학재단에서 일한 만큼 정당한 급여를 받고 그 외의 신탁금은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결혼이나 출산, 주택 구입 같은 중요한 순간에만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면 지연 씨도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겠네요. 박 관장이 덧붙였다. 아버님께서 원하신 것도 바로 그거였어요. 지연 씨가 의존적으로 살지 않고 자립적으로 살면서도 어려운 순간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말이에요. 한 달 후 공증 사무실에서 수정된 신탁계약서 서명식이 열렸다. 참석자는 지연, 박 관장, 장학재단 이사장, 변호사, 그리고 신탁 전문가였다. 수정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첫째, 수익자 김지연은 복지관 수어교육 책임자 및 장학재단 이사로 근무하며 정당한 급여를 받는다. 둘째, 신탁원금 4억 원은 지연의 결혼, 출산, 주택 구입, 자녀 교육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지연의 자녀가 태어나면
별도의 교육 신탁을 설립하여 3대에 걸친 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넷째, 복지관-장학재단 연계 통합교육센터. 김태수호를 설립하여 청각장애인 가정의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섯째, 지연이 미래의 자녀를 양육할 때는 해당 자녀도 동일한 가치관을 계승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신탁 전문가가 설명을 이어갔다. 이 구조의 핵심은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니라 가치의 대물림입니다. 김태수님의 철학인 나눔과 배려를 3세대에 걸쳐 이어가는 시스템이죠. 지연이 펜을 들며 말했다. 아버지가 꿈꾸셨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세상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서명을 마친 후 박 관장이 지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것도 아버님께서 맡겨두신 거예요. 지연 씨가 진짜 준비됐을 때 드리라고 하셨어요.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시계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지연아, 이 시계는 할아버지에게서 아빠가 물려받은 거야. 이제 내가 가져. 하지만 이 시계의 진짜 의미는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얼마나 쓸 수 있는가가 진짜 부의 기준이야. 내가 이 시계를 차고 있을 때마다 아빠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해.